백낙선 교수님 저보고 소시알리스트입니다. 사회주의자라는. 자, 그럼 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장훈 선생님. 네. 5개 주요 질문들, 첫 번째 질문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창수입니다. 평소에 장관님들한테 많은 가르침을 배웠는데요. 오늘 이렇게 장관님도 한 분도 아니고 3분 장관님이나 모시고 제가 질문을 하게 되니까요. 지금 제 심정이 어떠냐면은 마치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갑이 돼서 장관님들한테 문제를 내고 제가 이렇게 채점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드는데요. 장관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장관님들 말씀 한꺼번에 들어보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시죠? 예, 참 분위기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든 생각인데요. 이런 포맷 비슷하게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한번 하고 또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통일문제에 요즘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젊은 층들, 대학가를 찾아가지고 젊은 층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5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미리 5가지 질문을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두 번째는 통미봉남의 문제, 세 번째는 비핵화의 전망, 네 번째는 육자회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섯 번째는 평화포럼이 2013년 체제에서는 한미 사이에서 일종의 반관 반민과 같은 외교적인 민간 연례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5가지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사망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중국의 개입력이 높아질 것이다. 김정일 사망 이후에 최초로 북한 체제를 인정한 게 중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의 영향이 앞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데 실제로 중국의 영향이 높아지면은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중국의 영향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의견, 그리고 우리의 대중국 전략은 또 어때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그 질문이 나왔거든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주석으로 등장한 후에 북한을 완전 정복 흡수하는 얘기가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우리의 국제 공조나 정책의 방향은, 이 질문이 거의 같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3가지 질문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정신 장관님 주시죠. 우리 한간에는 한번 생기면 중국이 북한을 병합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피해망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외교에서 과거에 중국과 소련 틈새에서도 양다리 외교로 그야말로 자주성을 견제해온 나라라고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일종의 양다리 외교를 통해서 그들의 소위 체제 유지라든지 또는 정권의 이 유지를 사실은 잘 해나가고 있다고 저는 과외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중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이라는 것이 매우 내용상 고약한 진행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중국이 북한을 함부로 점령할 수 없는 것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입니다.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기 지금 미군을 남쪽에 주둔시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한반도가 중국이라든지 소련에 절대적으로 중국이나 소련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하자면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교두보로서 지금 남한에 이게 남아있는데, 382국이라고 하지만은 북한이 완전히 주력의 병탄이 되어버린다면은 미국의 이 전초기지가 그만큼 허약해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어떤 점에서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또 우리의 운명이 그 미국과 중국의 그런 달려있다는 점에서 서글픈 현실이기도 하죠.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에 그 사람 금년 12월에 주석직을 승계하고 총선도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진핑이 집권을 하면은 북한을 먹을 것이다.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변에 있는 저희 이 조그마한 국가들 중에 아직도 자기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자기 언어와 자기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반도와 인도차이나 월남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한국 민족이라고 할까 이거는 중국에 대해서 방어할 건 방어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는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려고 와서 그런 걱정 없다. 다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남북 경협 관계가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단절되다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살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이 되고 북중 간의 경제적 의존성이 지금보다 더 심화돼 버리면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한 남북 상호 의존성을 키울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통일은 더 멀어진다. 이걸 걱정해야 되기죠, 우선. 이종석 장관님, 걱정할 필요 있을까요? 물론 첫째 이제 하나는 북한이 중국의 동북 사선 대라는 것은 상당히 적다. 또 중국도 그런 인센티브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대중경제 의존한다고 해서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빨리 개혁 개방되고 경제적으로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북한이 중국 경제하고 경제관계가 확장이 된다는 거는 이제 나쁜 건 아니죠. 왜? 북한이 그만큼 시장 경제 좀 개방으로 나온다는 걸 뜻하는 거니까 또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니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남북 관계가 균형을 못 잡아주면 그때부터 나빠지는 거죠. 남북도 경제협력을 통하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잡아줬을 때 괜찮은 건데 그게 안 된다면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과대화되는 건 우리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무슨 중국의 국경선이 2만 킬로입니다. 그리고 54개 소수민주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전통적인 지금 소위 이 통치 방식은 주변이 안정되는 거예요. 또 다른 북한을 하나 속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뭐에 쓰겠어요?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저기 변방이 다 어지럽고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우방으로서 잘 자기 영향 안에서 있길 바라지 속국되는 걸 원한다는 얘기는 저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도 안 맞고 또 북한은 더더욱이 안 그러겠죠. 다만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지금 김정일 시대의 김정일은 그야말로 내부의 자원이 도발되면서 외부 세계에 대해서 의존을 분산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로부터 얻어서 자기가 경제를 회생해야 되는데 중국한테 일방적으로 의존했을 때 나오는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조금, 남한으로부터 조금, 미국으로부터 조금, 일본으로부터 조금 이렇게 의존의 분산 정책을 썼는데 이건 제가 북한식 버전입니다. 북한을 볼 때는 클린턴 대통령에서 구치되면서 갑자기 악이 축이 되죠. 거기다가 이명박 대통령으로 눈을 이렇게 바뀌니까 그냥 정책이 180도 확 바뀌지. 우리는 김정일한테 북한이 말해 변덕스럽고 도발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북한 지도자들이 앞에서 보면은 남한이나 미국이 이게 정신없이 롤러코스터 탄다 이게 정책이. 자기는 미합중 국가, 대한민국 정부와 합의를 봤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아니야 나 싫어 이러니까 북한이 볼 때도 이게 정신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휘둘릴 바에야 차라리 중국한테 가서 붙자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김정일이 2008년에 이제 뇌졸중 이거 받으면서 내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죠. 긴박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 빨리 김정은에게 후계 체제를 넘겨주면서 김정은 후계 체제를 공고화시킬 수 있는 길이 뭐냐. 결국 확실한 후원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이게 중국한테 2010년, 11년 세 차례를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다양한 협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병과 난인선로 나선이라는 두 군데의 공동 경제협력 특단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확실한 그런 후원자로서의 중국을 갖다가 만들면서 중국에 그만큼 의존된 거죠. 그 의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갖다가 반북 정책을 계속적으로 대결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의존을 갖거든요. 이건 지금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국과 북한 관계가 계속 확장되고 공고화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가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정말 수통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자면 북한이 붕괴했을 때 정말 수통이 되시는 길은 저는 북한 붕괴가 쉽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려면 북한에 있는, 북한에 110만 명의 군대가 있는데 북한이 망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왜 와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북한이 망하면 우리 군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갔을 때가 생각하시는데, 아니죠. 그러려면 북한에 뭐 난리포는 지도자들이든 간에, 아니 북한 지도자들이든 간에 다, 야, 그래도 남쪽, 그래도 같은 동족이다. 남쪽에다가 좀 부탁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의존 심리가 들어야만 남쪽에 그나마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처럼 적대 상태에서 누가 어떻게, 그냥 북한 주민들이 우리 남한에서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개선되고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의존하는 힘이 갖았을 때 얘기한 거지. 아니면 중간에 보고 완전 숙대만 확이나. 맞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보다 균형 있게 북중관계 함께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 이게 지금 대안이고 하는 일이지. 북중관계가 발전되는 걸 갖다 안타깝게 막 수긍하게 생각할 건 아니다. 이 사람. 근데 상식적으로 이재정 장관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남북 관계도 좋고 북중 관계도 다 좋고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남북 관계 판을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또 아니 우리 복거일 소설가 또는 박세일 교수님 같은 분들은 그 핀란다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핀란드와 현상, 중국이 대북 중국이 그늘하에 북한부터 들어가고 그다음 한반도 전체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대중견제하고 우리 한미동맹 강화한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런 발상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나왔을까요? 이명박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떻든 그 대북 정책의 강경 노선을 가지려고 하니까 자연히 중국으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이 관계가 좀 좋지 않게 가고 있는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과학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2010년 오이사 조치 이후에요. 오이사 조치 이후에 남북 간의 경협으로 무역량으로 오고 가던 액수가 대체로 한 17억 불 내지 18억 불 정도가 2007년 말 마지막 단계였는데 이 남북 관계가 깨지면서 이 액수가 다 어디로 가냐면 다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인가공 하던 것도 다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이 점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중국이 북한을 지배하기 위해서 중국이 공격적으로 북에다 경제 투자를 하거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꼭 모자른 부분만 수동적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한계 내에서 중국이 경제 협력을 하거나 경제 투자를 하고 경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 무작정 이걸 막 들어가서 하는 건 결국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북한이 경제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경협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건 아마 더 원만하게 잘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다 깨지고 나니까 결국 그 부분이 이제 북으로 가서 작년 같은 경우는 무역 총량이 한 50억 불 되는데요. 북한의 무역 총량이요. 그 내용을 보더라도 굉장히 오히려 북중 관계 상당히 건전한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 둘 점은 중국의 동북아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미중 관계가 어떻게 가느냐 이 관점 속에서 북한하고 관계도 역시 살펴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남북 관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고 북중 관계를 볼 때 이런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절제된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점은 중국이 동북 삼성에 투자를 지금 엄청나게 할 계획을 가지고 2020년까지 중국 돈으로 약 한 2,8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한 457조의 그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서 이 중국이 동북 삼성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북한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 경제개발 계획에 중국이 얼마만큼 투자를 하는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이것이 또 역시 남북관계에 달려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북관계가 북중관계를 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우리 김상수 선생 두 번째 질문. 예, 두 번째 질문은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에 북한의 정책이 이른바 통미, 통남,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대화하고 남한하고는 대화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남한 쪽에서는 반대로 통미 본부,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미국하고 대화하고 북한하고는 북한을 맡겠다 이런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모두 남북 대화가 잘 되지 않고 미국하고 대화만 의존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통미 복남과 통미 봉북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혜택성이 있고
오히려 또 현실성이 없다면 또 다른 어떤 제3의 다른 가능성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 정세현 장관님께 저도 보고서 여쭤보는데 이 통미봉남이라는 거 정장관이 만드신 용어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김영삼 정부 계셨을 때 김영삼 정부 시절에 노재봉 전 총리가 동아일보 가담에서 쓰신 용어입니다. 두 사이 가까운 사이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아니, 좀 설명, 통미봉남의 의미는 우리 저 청중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설명을 좀 잘해주시죠. 미국과는 통하고 남쪽과는 이제 관계를 봉해버린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그때 이 김영삼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이 결국 통미봉남만 가져왔다. 정책을 잘못한다고는 그 비판을 위해서 그분이 만들어냈던 용어. 아, 근데 요게,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통미봉남을 북한의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하나의 현상, 나타난 현상이 저는 나타난 현상으로 봅니다. 현상으로 그리고 그거는 우리 할 바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데 따라서 통미봉남이 될 수도 있고, 통미통국도 될 수도 있고, 결국 우리 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으로 봐서는 통미, 통북, 통중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죠. 근데 지금 그거는 못하고 있고. 현적을 조회 못한 거죠. 북한은 뭐 불시라든가 비핵개방 삼철 논리를 구성한 이 기본적인 국제정치관이라고 할까 통일체가 그렇고 하게 되는 거죠. 북한은 지금 상태에서는 상대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 버릇을 고쳐가지고 상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거다. 그리고 그건 뭐 지금 와서는 기대할 수 없게 됐지만 초기에는 아마 제가 듣기에 뭐 6개월이면 버릇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6개월이 지나니까 1년이면 된다. 그런데 자꾸 6개월씩 통미봉남은 북한의 의도된 전략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대북 정책의 결과로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통미봉남을 깨고 나갈 수 있는 불구하고 북한이 모든 상황을 주도한다고 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하냐는 얘기를 그러면서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종석 장관님, 북한 입장에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얘기해온 게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엄격하게 얘기해서는 북한하고 미국 문제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적대적 의도와 정책만 없으면 우리 얼마든지 미국 관계 정상화하고 또 포기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하고 지금 엄격하게 대치하는 건 남북 관계인데 북한이 강조하는 것은 미국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에서 이게 자꾸 북한이 이게 통미봉남이라는 것을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의 계산된 정책과 전략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나고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북한에 있어서 미국은 뭡니까? 왜 미국만 들고 그냥 북한은 뭐든 하여 미국 책임 너무 걸리고 다 그러는데 이거에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미국 남한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이 다 한반도를 좌지우지 해왔다고 생각하고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적대적 세력으로서 그들을 압박했다고 봤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존재가 좋냐. 그래서 역대 정부들이 많이 북한하고 얘기를 했고, 국민의 정부 때 그것 때문에 이제 북한하고 협상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비로소 북한이 물론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된 겁니다만 이제 우리를 협상 상대로 인정했고, 그리고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하면서 이제 남북 간의 그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서 남한도 당사자이고 너희랑 할 얘기가 있다. 이게 되었고, 그래서 2007년 14 남북 정상선언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주인공으로서 남북한도 역시 중요하다. 특히 해서 우리가 남북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북한의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열어졌는데, 이 정도 들어가서 서울이랑 막 다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또 과거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는 지난 10년간 저희 때는 얘기 안 하고 요즘 와서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게 많이 들어갔구나, 북한으로. 왜? 북한 혼자 이게 서로 싸우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데, 저는 통미봉남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통미봉남이 제가 15년 전에 주장했던 걸 지금 또 얘기하게 됩니다.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장관님이 거기 만드는데 뭐 직접 가지 않으실 테니까 제가 좀 마음이 편하게 됐습니다만은 이런 말 자체가 웃기는 말이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아니 한미 동맹이 되고 1년에 수백만 명이 오가고 그야말로 수백억 달러가 교육이 되는 그런 관계와 서로 총질이 되고 그야말로 한 명이 가도 그야말로 못 가게 하는 그런 북한과 미국 사이 관계에서 북한이 무슨 제조로 통미동남을 합니까? 다만 우리도 미국하고 좀 대화하겠다 그러면서 대화하는데 너희 남한하는 걸 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뿐이죠. 그걸 통미동남이라는 말로서 전략화시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거죠. 마치 민족공조라는 말을 갖다가 많이 진보진영에 하는 데 있는데 민족공조 해야 되지만 무슨 민족공조가 됩니까? 남북이 대결 상태에서 그러면서도 민족공조가 마치 현실에서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거든요. 미국하고는 그러니까 보수적인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미국하고는 말이야 상대 안 하고 북한 우리 민족끼리 하다든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미국하고는 그렇게 엄청난 동맹관계인데 북한하고 아무리 포용정책으로 정권이 들어도 추락거리게 마련인데 됩니까? 그래서 그런 그 마술적 언어에 우리가 생각도 안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게. 그러나 통미봉북이라는 거는 이 말은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왜 우리가 왜 미국 통합니까? 이미 미국과 동맹인데. 그러나 억지로 만들어낸 말이니까 인정하고 얘기하자면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미국하고 잘 지내면서 북한한테 미국이 북한한테 절대로 대화하지 말고 말이야 북한을 봉쇄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거는 가능성이 통일북남 이런 것보다 훨씬 높죠. 왜냐하면 통일북남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근데 이걸 했을 때는 아까 우리가 바로 앞에 김창수 선생님이 질문한 거에 우리가 대답을 했습니다만은 북중 관계가 지금 전혀 다른 관계다. 중국은,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봉북이 되면은 그때 대한민국의 국익은 그야말로 아주 망가가 된다 말이죠. 아주 그냥 다 소실된다. 오이사 조치가 남북 경협을 끊었는데 그 끊어가지고 북한이 아파한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와도 계신데 우리 교육업체들이 다 도서 출소산을 했어요. 출소산했습니다. 우리 업체들이 다 망해버렸다. 결국 상대방한테 그야말로 한 10정도의 아픔 중에서 우리가 100의 아픔을 갖다가 우리가 자해적 행동을 했단 말이죠. 이건 이제 그대로입니다. 통일공부. 그렇기 때문에 통일공부를 할 수 있지만 그래 되면 대한민국의 국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실되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정 장관님. 여기 관련된 질문인데 지금 이게 김창수 선생님께서는 이제 뭐 통일공남만 포커스를 시켰는데 우리 데니얼 킹스턴이라고 인터내셔널 크라이시스 그룹의 우리 동부가 대표로 계신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미국이 정책이 바꾸고 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How will the new U.S. defense posture affect extended deterrence in Northeast Asia? Will allocate confidence be affected? Will it affect U.S. relations allocate policy toward North Korea?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뭡니까? 헷갈리는데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국가인가? 우리에게 우리의 불행을 가져오는 국가인가?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요, 우리 전시 군사작전권을 지금 미국이 갖고 있으니까요. 대단히 우리에게는 뭐라 부를까 무서운 나라. 그런데 실제로 미국이 사실상 1950년 7월 한국 전쟁 중간에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작전권을 가져갔는데 우리가 실제로 전시작전권, 평시작전권을 그런다면 실제 작전권은 전시작전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걸 통제권입니다. 작전권은 장정권 대통령한테 있으시죠. 어떤 일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작전 통제 전문가에 보시기엔 그렇습니다만 어떤 작전 통제권. 이게 결국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참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처럼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오늘날도 보면 미국은 끊임없이 북한하고 얘기하고 싶을 때 얘기하거든요. 이번에 당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에도 직접적으로 미국은 북한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있고 우리가 봉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미국은 미국이 하고 싶은 일들, 미국의 국익에 이루어온 일들 우리하고 상의 없이 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요구가 대단하거든요. 당장 오늘 아침 신문에도 이란의 석유 너희 사오지 마라. 이게 도대체 이 주권국가로서
우리가 과연 미국 앞에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는 이 질문보다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놓고 보면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란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하고 몇천 년 관계입니다. 신라 때부터 아주 깊은 교역 관계에 있었고요. 이 역사가 뭐 미국과 관계에 훨씬 이전에 수천 년 동안 지속되온 이 관계가 미국의 이익 때문에 결국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야 된다고 하는 건 사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사실상 한미 관계라는 걸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계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 관련해서 정세현 장관 이거 참에 중요한 문제니까 결국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이나 우리 임동원 이사장님께서는 그 회고록을 통해서 자서를 통해서 강조하신 게 김정일 위원장 사회에 있을 때도 결국에 남북관계 개선하는데도 한미동맹 문제 삼지 않겠다. 주한미군 있어도 좋다. 이렇게 다 양해를 해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국제정치적 입장에서 국제정치 이론적 시장에서 보면은 한미동맹하고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양립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보는 것도 나는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김대중 대통령 앞에서도 미군이 있는 조건에서도 남북관계를 얼마나 개선을 해나갈 수 있다. 남과 북이 손잡고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상호 좋은 일을 많이 하자는 얘기를 했지만 올라이트 국무장관을 만나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들의 미국에 대한 정책은 바뀌었습니다. 올라이트 영문 회고록 415페이지로 제가 떼어오릅니다. 틀리면 아마 한 페이지 정도 틀리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냉전 이후에 우리들이 미국에 대한 그 생각이 바뀌었다. 그리고 소위 노멀리제이션,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 정상화 된다면 미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미군이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군이 있는 조건에서도 얼마든지 관계 정상화할 수 있고 남북 간에도 또 교류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다 하는 식의 얘기를 했죠. 이건 올라이트가 분명하게 인용까지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지금 그동안의 초기에는 대공 방어 차원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제 앞으로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한미 관계가 미국 관계가 좋아진 조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은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이미 지금 미군은 동아시아에서 동부아시아에서 바란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밸런싱 롤이라고 표현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독 간의 통일할 때도 서독 정부가 미국한테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통일된 뒤에도 나토의 이름으로 독일에 파견되어 있는 4만여 명의 미군은 유럽 지역의 바람사로서 그대로 주둔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오케이를 했죠. 독일 통일. 그러니까 그건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개선. 이것이 꼭 소위 이 제로섬 관계에 있다고 볼 필요는 없고 그때쯤 되면은 미군의 역할은 바뀌게 되고 물론 동맹 성격이 조금 바뀌겠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 간의 군사동맹을 맺을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미 간의 군사적인 우호관계가 유지되는 조건에서 미군이 동아시아 지역에 밸런스 역할을 하고 그리고 미국 관계도 남북 관계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국제정치가 됐건 남북 관계가 됐건 우리의 제로섬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데서 이 새로운 정책 개발을 하는 데 한계에 시작하는 겁니다. 이종석 장관께 여쭤보고 싶은데 연장 선상인데 동맹이라는 게 존재하려고 하면 공동의 위협과 공동의 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남북관계 좋아지고 그 다음 한중관계 좋아지고 그러면 공동의 위협도 공동의 적도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그렇게 내년 2013년 체제가 돼서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라크에서 전쟁이 끝나고 아프간 철수해서 갈 게 없으니까 아시아 중수전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지금 향후 10년 동안 자그마치 국방비를 1조 불 정도를 줄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있는 정도의 군사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한 정부 같은데 엄청난 방위 분담을 해줘야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상당히 역설적 관계인데 우리는 동맹 그렇게 남북 관계 개선되고 한중 관계 좋아져 버리면은 꼭 동맹이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대한 돈을 주면서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안보 동맹 체제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선택이겠죠.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문제가 결정이 되겠죠.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 동맹이라는 건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동의 위협 대상에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어느 국면에서나 동맹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미동맹이라는 거는 뭐 아시는 것처럼 냉전의 선물로 나왔습니다. 역사 국면에서. 이유와 존재가 냉전 시대에서 출발했습니다. 냉전이 해체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거에서 보듯이 제가 있는 세종역에서조차도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가 그만두고 나서 사원 정치를 하려고 만들었다가 그야말로 사단이 나가지고 아주 이대연구소에서 세종재단 바뀌고 공익으로 바뀌고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전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역사에서 새로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미 동맹은 사실 한미동맹도 이미 자기 생명이 상당히 상실되는 운명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역사 속에서 일정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냉전 해체라는 이런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동맹이 이완되는 악화되는 거죠. 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한국이 먹고 사는 생존의 출구가 그동안에 미국을 통해서 다 해왔는데 1990년에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 전체 수출이 30% 됐습니다. 자, 2011년 시점에서 25%가 넘는 수출을 중국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존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전략의 방향이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미동맹만 하나 강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동맹은 동맹대로의 자기 위치를 그 대신에 보다 더 균형 잡히고 대등한 관계를 가는 그런 우리의 그 대미 의존 심리를 극복하는 동맹의 관계를 가야 되면서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동북아에서 다자협력 구도, 중국을 끌어들이고 한중협력이 가능한 협력 구도를 만든다. 그러니까 2013년 체제라는 것은 결국은 남북관계와 한미동맹과 동북아 다자 협력 구도, 즉 한중협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조합하게 균형적으로 끌어갑니다. 동맹 하나 갖고 먹고 살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쪽에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서 동맹이 역사적으로 장기적으로 나름대로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나 그것을 장기적인 역사적 순리에 맡기고 그 대신에 우리가 새로운 국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동북아에서의 동아시아에서의 다자협력의 구도를 어떻게 잘 맞을 거냐 이걸 같이 고민하면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보면은 중간 매개가 남북관계입니다. 남북관계를 동맹에 뭐 우산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남북관계 잘하고 동맹도 잘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풀어가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규식 교수가 4시간에 떠나야 된답니다. 떠나기 전에 발언을 제가 좀 할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새 장관님들께서 지금 한미동맹과 남북관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김규식 교수께서 마지막 총평을 하시고 떠나시죠. 예, 죄송합니다. 어르신이 계신데. 그 한미동맹과 남북관계가 이렇게 좀 상호 교환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한냉전이라고 하는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변화된 정세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대 구조적으로 우리 남북의 적대 관계가 지배적인 것이었고 따라서 북한의 남침이나 북한의 호전 의혹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에서 한미동맹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사이의 적대와 대결이라는 것을 상수로 놓고 그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한 군사적 억제 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이죠. 이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수만 명이 평양에 가고 수백만 명이 금강산에 가서 북한사람을 만나고 족보 나누고 그렇게 하니까 남북관계가 이제 과거의 냉전 시대처럼 다른 관계로 이제 전변된 거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한미동맹은 제가 길 찾기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의 이상과 변화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맞춰서 좀 재조정되고 변화하고 좀 더 균형감을 찾아가야 되고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 지금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남북관계 개선이 되면 한미동맹이 조금 어긋나고 한미동맹의 이명박 정부처럼 올인하게 되면 남북관계가 좀 삐그덕거리는 이런 식의 이제 상호 교환관계,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제가 볼 때 남북관계를 좀 더 탈냉전 시대에 맞는 우리가 주도하는 훨씬 더 좀 화해협력적 관계를 진전시키고 그에 걸맞는 남북관계를 좀 더 전향적으로 우리가 좀 역동적으로 좀 변화시켜 나가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 지난 정부에서 추구했던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공소권 문제도 해명하셨고, 자, 우리 김근식 교수 떠나셔도 좋습니다. 다 같이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김창수 선생님, 세 번째하고 네 번째, 한반도 비핵화 문제하고 육자회담은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합쳐서 하나로 질문해 주시죠.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젊은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방송이 낙곰소라고 합니다. 아시죠? 네. 모르시나요? 제가 그러면은 낙곰소에서 유행하는 게 깔때기를 깐다는 말이 요즘 낙곰소 방송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깔때기를 깐다는 게 뭐냐면은 열심히 토론 같은 거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는 결국 자기 자랑으로 가는 것, 이걸 깔때기를 깐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관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이것이 다 질문자의 질문이 좋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이제 결국은 깔때기를 까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인데요. 재밌으려고 했는데 좀 썰렁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잡아먹었습니다만 세 번째, 네 번째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이 유운이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일 시대 때는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의 유운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그런 말은 안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는요. 오히려 핵 보유와 핵 억제력은 김정일의 혁명유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한반도 비핵화가 혹시나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아울러서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해마다 2, 3월에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데 외신 보도를 제가 보니까 한미 군사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외신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미 군사훈련을 앞두고 핵실험을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미 군사훈련 앞에서 육자회담을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했던데요. 그 육자회담은 어떻게 언제 실시되는 게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김창수 선생님께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 그 다음에 한미 군사훈련 또 육자회담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셨는데요. 아까 프로에서 질문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이종석 장관께 여쭐게요. 북한은 핵 보유국인가요? 김일성 주석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지금도 북한에서 유효한가요? 관련된 건데요. 그거 지금 같이 해서 북한의 핵 능력하고 유은 통치와 관련된 문제, 이거 연결시켜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그냥 먼저 한미 군사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하지 않겠느냐. 모르죠. 저도 그런 거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더욱이 김정은 체제로 들어섰기 때문에 정책적 변화가 있을지도 몰라서 모르지만, 예년의 경우를 얘기하자면, 예년의 경우에 한미 군사훈련 한다고 핵실험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핵에 대한 대응은 보다 더 큰 미국의 어떤 조치나 또 미국의 행동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현재 해결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정말 북한이 핵보유 국가라까지 얘기하면 정말 그런 핵보유 국가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을 개발했으니까 어려워지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불편한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2008년 5월에 북한이 핵실험한 다음에 서방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응징의 조치로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1874호를 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이외에, 근데 그거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북한과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확장되면서 유엔 안보리 1874호의 효력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는 뭐 미국에서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다들 하시고. 근데 지난 2년 7개월 동안 육자회담은 재개되지 않고 있어요. 북한이 나오겠다고 했는데도 안 되고 있어요. 처음엔 안 나오겠다 그랬지만 2년 7개월 동안 만약에 육자회담이 재개됐다면 북한이 행동을 한 번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육자회담의 가동 자체가 북한 핵개발을 갖다가 관리하고 억제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우리 그래요. 북한 핵이 더 엄중해졌다, 문제가. 북한이 핵보유국가가 됐다.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비핵개방 3천을 4년간 주장을 하고 오바마는 북한 핵실험은 북한 핵보유하면 안 된다고 말해놓고, 그래서 핵실험을 한 번 더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하다못해 저처럼 장관 그만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들이야말로 정말 무책임하게 그지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왜?
나오겠다라면 육자회담도 못 나오게끔 막고 있으니까 지금 왜 전제 조건으로서 아무런 지금 그럴 만한 영향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야 북한 큰일 났단 말이야. 저 핵보유를 좀 강화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거기에 대응해온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도 미진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너희 핵개발 하라고 방해한 거나 마찬가지고 2년 7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렇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지금 출범했기 때문에 내부 체제 체제 공부를 위해서라도 핵보유기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보유를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약화됐다. 이거는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김일성, 김정일의 유언으로서의 비핵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9.10 성명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 할 겁니다. 옛날보다 어렵죠. 핵을 포기시키는 게. 그러나 지금 계속 아마 나갈 거라 봅니다.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 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사회에서도 보수적인 분들이 북한 핵 포기하지 않을 거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전부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북한 핵보유 국가다라고 전제하고 정책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핵보유 했다면서요. 이제는 북한 핵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쓴다면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나 어느 누구도 북한이 핵보유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핵보유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상은 핵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솔직히 북한 핵보유했다고 하고 그 다음 정책을 쓰세요. 북한을 목을 따든지 아니면 목이 안 따지면 어떻게 중국하고 되지 않아서 쓰세요. 이래 얘기하고 싶은데 북한이 핵보유했다는 걸 인정을 못해. 마음속에서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어차피 북한의 핵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인식이 명확하다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방법은 딱 없지 않습니까? 군사적 제재는 안 돼. 전쟁 때문에 우리도 안 됩니다. 우리도 반대하고 보수 진보 가리는 곳이 다 반대합니다. 경제 제재 이거는 북한 중국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밖에 없어요. 9.10 성명에서 얘기한 것처럼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인 이니셔티브, 경제적인 소위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경제 보장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거로 나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그렇다면 이제 육자회담을 재개하는 문제는 좋다. 그건 무슨 서로 식량을 주고 그 대신에 농축을 하는 활동을 중단하고 이거 하기도 좋지만 합의 안 되는 대로 무조건 재개해야 되지. 2010년 1월달만 해도 오바마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들이 북한은 조건 없이 무조건 육자회담에 복귀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천안함 사태가 나고 나니까 천안함 사태가 났다고 해가지고 북한이 핵이 달라졌습니까? 근데 천안함 문제 해결되지 않은 거는 내 육자회담 나올 필요 없다고 바꿔버렸어요. 이런 정신분열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결과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무리 천안함이고 뭐고 업적어들어도 핵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북한은 시구나 좋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핵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북한 핵이 공부가 되고 능력이 강화됐으면 큰일 났다 이렇게 또 봅니다. 그건 공부아닙니다. 정부가 국민을 강구하치는 거예요. 왜? 자기 협의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육자회담을 해가지고 다 북한을 갖다가 북한동을 갖다가 화를 갖다가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기제를 갖다가 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션에서 지금 질문 또 여기 계신 분 특히 질문들 작성하셔서 여기 진행을 해주시면 제가 해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장관님. 예. 저는 비핵화 한반도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언이 나오는 말도 북한 정책의 기본 출발점에 적혀 있고 핵보유국의 자존심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죠. 핵보유국의 자존심이라는 것도 북한 핵정책의 출발점이긴 하지만 저는 이거는 몸값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블러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핵보유국이라고 할 때 그 핵이 뉴클리어 밤이냐, 뉴클리어 디바이스냐 이게 지금 분명치가 않습니다. 대체로 지금까지는 뉴클리어 디바이스까지 개발한 것은 인정을 하고 있지만 북한이 뉴클리어 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DIA 쪽의 보고서는 표현하고 CIA 쪽의 표현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핵 보유국 잃어버리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두루뭉실하게 넘어가 버리는데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북한이 뉴클리어 디바이스, 핵 폭파 장치까지는 치료에 성공했으니까 그것까지는 가지고 있지만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의 뉴클리어 방은 아직은 없다. 그렇다면 레이더망을 피해서 그 싣고 가서 떨어뜨릴 수 있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리는 그런 폭탄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볼 때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좀 너무 성급한 문제 아닌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러니까 94년 제네바 협정이 체결된 당시에 플루토늄을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것만 가지고도 46억 불짜리 경수로를 따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미국의 일부에서 주로 보수 내지는 군사 복합체 쪽에서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인정하는 식으로 해서 이 동북아시아의 이 무기 수출 등등을 좀 더 많이 해볼까 하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거기에 우리가 휘말리게 되면은 앞으로 북한의 이 핵협상, 북한과 핵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지불해야 될 대가가 엄청나게 높아진다.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도 미국이 정확한 실체적 진실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저희 그야말로 북한이 NCND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미국이 NCND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저희 이른바 동맹국 내지는 무기 수출 대상 국가들을 컨트롤하는 중요한 기제이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의 NCND와 북한의 블라핑 속에서 그 중간에서 잘 판단을 해가지고 싼값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건 경제적 지원 방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뉴클리어 디바이스 내지는 아주 원시적인 프리미티브한 그런 수준의 뉴클리어 방어 정도는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해체시키는 성공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방식이라고. 경제적 지원 먼저 해주고 그걸 해체를 시켰습니다. 북한은 그러니까 그 경제적 지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리비아에서 지금 리비아 방식은 지금 운영할 수가 없이 됐습니다만 그 체제를 인정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체제 인정과 경제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뉴클리어 디바이스 또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뉴클리어 밤을 해체시킬 수 있는데 북한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빨리 우리가 미국과 협조를 하고 또 남북 간에도 대화의 통로를 열어서 육자회담을 빨리 여는 것이 그들의 몸값을 그나마 불리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값은 올라갑니다. 이재정 네. 지난 4년,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서고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 지난 4년간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나 혹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단 한치도 발전을 못했습니다. 그 발전을 못한 것뿐만 아니라 부시 대통령 시절에 8년 동안에 미국의 억제 정책에 의해서 북한의 핵 능력을 과거보다 5배쯤 늘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마 한층 더 많은 발전이 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나는 2010년에 해커 박사가 북에 가가지고 우라늄 농축할 수 있는 원심 분리기 시설을 놀라운 시설을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우리 정부로서도 당시에 우려했던 바가 우라늄 농축 시설의 확보였는데요.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 북한으로서는 어떻든 핵 보유국과 핵 억제력을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김정일 동지의 혁명유산이라는 말로 내걸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재 상황에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역시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속해왔던 선군 정치 아래 가장 핵심을 이루었던 핵 능력을 개발하고 확산시켜 나가는데 계속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요. 정세현 장관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남북 대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북미 대화가 이루어져서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로 무기화까지 가고 무기화라고 하는 것으로 갈 때 결국 세계 9번째
핵보유국, 핵무기를 보유하는 국가가 돼서 결국 동북아에도 여러 가지 안보의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저는 정상회담 때, 지난번 정상회담 때 확실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역시 김일성 주석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것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끊임없이 우리가 앞으로 남북 대화나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견지해 나가야 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저 지정도 안 받았는데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관련해서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야 됩니다. 핵보유라고 할 때 핵이 뉴클리어 디바이스냐 뉴클리어 감이냐는 것을 명확하게 따지고 대처를 세워야 되지. 백화 박사가 봤다는 것은 그거는 저희 그 연료봉을 생산하기 위한 저농축 시설을 보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2002년이죠. 2002년. 볼튼이 와서 제기했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은 바로 그냥 계속 연식 분리를 돌려서 93% 내지 95% 순도가 있는 우라늄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걸로 그냥 폭탄을 만드는 거지만 지금 북한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우라늄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2,300~400만 톤 매장되어 있고 400만 톤 정도는 쉽게 채굴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우라늄이 풍부한 상황에서 소위 연료봉을 만들기 위한 저농축은 해야만 되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마치 그것을 소위 하이리 인리치드 우라늄 프로그램인지 로우 인리치드 무슨 우라늄 프로그램인지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고 계속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바로 폭탄 맺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무슨 압박을 가야 된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나는 그래서 해커 박사까지도 미국의 국가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그 요거를 아까도 제가 지금 몇 가지 이제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왜 미국 같은 나라가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 핵 확산 방지 조약 NPT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핵을 가진 국가는 5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핵 국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소위 5개 국가만이 핵무기를 독점적으로 갖고 그들만이 핵국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법적 근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만약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인정해주면 협상의 가격이 달라져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북한이 핵을 가졌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현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심각하죠. 우리가 한 국가가 핵무기 국가냐 아니냐를 보면 네 가지를 보통 보거든요. 첫째는 핵 탄두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지금 국제사회 전문가들은 플루토늄에서 추출하는 핵탄두는 가졌을 거라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최소한 그러니까 보통 핵탄두 하나 만들려고 하면 플루토늄 뭐 5kg에서 6kg가 이렇게 필요한데 지금 한 28에서 30kg 정도 뽑았다고 그러니까 그 5~6개 가진 건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핵 억지 논리 이론에 따르면은 그 정도 되면 가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정세현 장관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은 핵폭탄을 플루토늄에서 뽑을 수도 있지만은 우라늄에서 뽑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2000년 10월에 이제 우리 임동원 이사장이 계셨을 텐데 그때 우리 한국 정부는 김대중 정부는 확실히 지금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걸 만드는 부품 일부를 북한이 가져갔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걸 갖고 모든 거 판을 깨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싸움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논의되는 거 보면 해커 박사가 작년 10월 달에 이제 평양 가갖고 한 2,000개 정도 되는 원심 분리기가 돌아가고 있더라. 라고 하는데 그건 저농축 우라늄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농축이 아니고 저농축 우라늄에 관한 건데 2002년도에는 부시 대통령, 조지 테넷 CIA 국장이 이미 프로그램 갖고 있고 2005년 되면은 매년 1개씩 생산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어떻든 간에 하여간 탄두는 지금 가졌다고 주장하는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미사일이 있어야 핵탄두를 운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이 노동이고요. 그 다음 장거리 미사일이 대포동인데 미국은 대포동은 실패하는 걸로 보죠. 3번 실험이 다 실험 발사 실패한 걸로 보고 노동은 갖고 있고 스커드 B형 C형하고 우리 한국을 겨냥한 것은 갖고 있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운번 수단도 미국만 못 칠 뿐이지 일본, 한국은 칠 수 있는 걸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세 번째가 이제 핵실험입니다. 1차 핵실험은 전반적으로 실패로 알고 있고, 그러나 2008년 5월 25일에 했던 2차 핵실험은 상당히 성공의 정도가 높은 핵실험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실험도 함부로 이렇게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네 번째 문제는 우리 김만복 원장님께서 계속 다뤘던 문제들인데, 이게 탄두를 만들면 큰 탄두가 크니까 그걸 소형화시켜서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소형화 기술은 아직은 갖고 있지 않았느냐. 갖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게 미 정보당국이나 또 국제 원자력 과학자들 평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거군요. 그럼 문제는 시간이 꼭 우리 편에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핵무장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육자회담 같은 것을 빨리 가동을 시켜갖고 협상을 통해서 북한 핵무기를 타결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너무 주석을 길게 달았습니다. 자, 우리 김창무 선생 마지막 질문.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 체제에서 평화와 복지라는 두 가지 의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의 민간 차원에서 노력을 2013년 체제에서는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점인데요. 민간 차원에서 미국과 외교에서는 이른바 반관 반민 트랙 1.5라고 하죠. 정부와 민간의 중간쯤 되는 이런 성격의 기구들이 정부와 정부 사이에 직접 대화를 하기 전에 그런 민간도 정부도 중간쯤에 있는 성격에서 한국과 미국의 그런 반관 반민의 기구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조율을 한다면은, 그러면 정부 간의 대화들을 원활하고 매끄럽게 조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근데 한반도 평화 포럼을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정부에서 정책을 담당했던 장관님들도 많이 계시고 NGO 활동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 학계의 분들도 계시니까 한반도 평화 포럼이 2013년 체제에서는 미국과 반관 반민 외교를 수주해 나가는 이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리 이종석 장관. 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인간 시민사회와 그 정부가 함께 트랙을 만들어서 미국에 역시 정부와 또 미국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여러 전문가단체들과 이렇게 협의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정책의 방향을 갖다 나름대로 조정하는데 큰 좋은 영향을 미치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미국의 대북 정책이 문제점이 많다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도 그렇고 인권 문제까지도 저는 이게 뭔가 좀 정확하게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인 선에서 벗어나 있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이유가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에 다녀오신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보고 계실 겁니다만은 미국 워싱턴 내에 정책 당국자, 그다음에 전문가 그리고 관련 지성계에 퍼져 있는 아주 광범위에 퍼져 있는 북한에 대한 혐오증, 불신입니다. 북한하고 뭘 해도 안 된다. 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따지는 필요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가 나서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보다 좀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협상에 나선다면 그건 되지도 않는 거 한다. 라든가 아니면 저거 완전히 저 친북주의자 아니냐, 저건 맘따 시켜라.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정말 네오콘의 상징이라고 하는 빅터차 같은 교수체가 여기서 이름을 거명해서 뭐하지만 부시 행정부 때 NSC에 참모였고 저도 와서 저한테도 온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오바마 정부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건 현실로 봤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이제 국제위기그룹의 핑크스턴 선생 박사가 와 있는데 미국의 학자들 중에서도 저렇게 핑크스턴 박사처럼 깊이 있게 북한 문제나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분도 있지만 정말 제가 좀 건방지게 얘기하자면은 너무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또 북한 전문가들의 대다수가 북한 몇 번 다녀왔거나 또는 서울에 몇 번 다녀왔거나 또는 한국말 조금 한다거나 이거 가지고 전문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북한하고 대결을 하는데 대화를 북한을 갖다가 대결을 하고 대화를 하는 거는 북한이 상대방인데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는지 이른바 역지사지에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나는 항상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을 보면은 그렇게 부시를 갖다 욕했던 뭐 잘못했어 말이야 북한은 협상하는 말이야 그게 당대가지 그랬다라고 오바마가 막 욕을 하고 당선이 됐는데 그 오바마나 부시라는 하는 거 똑같아. 그러면은 누군가는 잘못했을 거 아니야 미국이. 그러나 그런 거 없어요. 미국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자기들이 뭐 잘못했냐 그러지. 바로 이런 것이 문제다. 왜? 북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아니면 이해 같은 게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그 전문가 집단이나 또는 이렇게 정부가 2013년 실제에 대비해서 또는 그 뒤에도 미국의 학자들이나 또는 이 정부하고 깊이 있게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오바마 정부가 이 북한에 대해서 또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한미동맹에 하는 데서 많이 찍어부르는 많이 압박을 가하는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오바마 정부는 이미 부시 정부 때 일방주의를 봤기 때문에 동맹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을 하고 해요. 그러니까 특히 북한 핵 문제나 북한 문제 같은 경우는 한국 정부 입장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명박 정부가 오히려 오바마 정부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워싱턴 내에는 지금 북한의 북핵 정책이나 이런 걸 갖다가 바꿀 수 있을 만한 동력은 사실상 없다. 그럼 누구냐 그게? 한국 정부가 가가지고 야 그래도 지금 북한하고 대화를 안 할 때 이것밖에 없어 라고 하면은 그 오바마 정부나 미국 정부들이 야 이게 말이야 우리는 이런데 한국 정부 하라니까 해볼게 라고 해서 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분명인데 그게 아니라 가가지고 육자에다가 해봤자 소용없어. 이게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부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정권이 교체되면 일정한 트랙, 그 정부 트랙을 통해서 미국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일정한 트랙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창수 선생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 이종석 장관께 사심으로 끝내도록 하고요. 또 플로어에서 뭐 한 거 20개 이상의 질문이 왔기 때문에 질문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민주 참여적 이게 한 가지만 이어지고 여쭤보고 싶네요. 딱 한 가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네, 한 가지. 그 미국의 대북 정책 그 전문가라고 할까 관련자들의 이 북한에 대한 지식은 솔직히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북 정책 자체가 미국의 대외 정책 전체에서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낮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근성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한국의 몇 사람한테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그 자기 의견으로 반영을 하는 식으로 많이 되고 있다. 말하자면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북한 문제 전문가처럼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포럼에 있는 이런 전문가 그룹이 1.5 트랙 방식으로 해서 그들과 좀 긴밀하게 대화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할까 학습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팩트는 알아요. 그러나 그 팩트가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해석은 아주 다릅니다. 팩트가 확실하다고 해서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해서 그 컨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정확한 이 해석을 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알기는 아는데 맵을 잘못 찍는 그런 판단들을 많이 하더라. 그걸 고치려면은 우리가 작년에 일본하고 1.5 트랙을 했던 거예요. 작년에 했죠. 네. 이제 금년에는 좀 미국 대선도 있고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포럼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들이 1.5 트랙으로 이렇게 미국과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면서 대화를 해가면서 북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안전해야 되겠다. 한반도 상황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지 그게 미국의 국가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득을 하고 되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정 장관님, 저는 북측에서 7년간 살았습니다. 현 정부 대북 정책, 임기 말까지 강경으로 갈까요? 아니면 변화가 있을까요? 반대쪽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문제에 있어서 지금 박주환 선생님이 질문이신데 이분께서는 또 저녁 입장 없으시면 토론 끝난 다음에 계속 토론하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요. 통일 문제에 있어서 전반적 정치를 논하지 않으면 통일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통일과 정치 상호 문제 1분 이내에 답해주십시오. 네, 이 문제가 역시 통일 문제는 정치적 상황으로 갈 것이 아니라 사실은 통일 문제 그 자체를 민족적 상황으로 가져가는 것이 법률에도 정해져 있고 사실 그런 관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건 역시 정치권이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금년 그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과연 통일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면밀히 따져보고 평가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윤영전 선생님 질문하셨는데 만약에 정말 4월 11일 총선하고 12월 10일 대선에서 우리 야권이 승리했다. 가정해보자. 남북관계 잘 되고 2013년 제재가 왔다. 미국이 어떻게 할 것 같느냐? 제가 보건데 의문의 여지가 없이 야권이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부터 아주 용의주도하게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한국 정부가 남북 문제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에서 단호한 그리고 긍정적인 그리고 상당히 합리적인 정책을 가지고 나오면 미국도 역시 우리와 같이 가는 거죠. 그 한 예가 임동원 장관께서 장관 재직하셨을 때 미국과 함께 협력을 해서 피스 프로세스를 만들어내신 그 결과도 보면 거의 우리 정책이 미국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이미 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큰 걱정하지 않고 가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유재석 선생님 질문입니다. 통일이 된다면 동력당이 즉시 가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을까요? 가서 학교 분야를 세울 수 있을까요? 땅 빌딩 가능하겠습니까? 네, 지난 10년간 이미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봉수교회도 우리가 돈을 내서 갈 수가 없고요. 거기 신학교도 만들고 저는 그 칠골교회 가서 설교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바탕으로 과거 남북대화를 통해서 심지어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고향 방문 혹은 이런 것까지도 다 논의가 이미 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데 저는 금년도에 우리 정부만 잘 세우시면 2013년부터는 아마 급격히 좋은 상황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제가 하고 있고요. 특별히 2013년 부산에서 전 세계 교회 대표들이 모이는 전 세계 교회 협의회가 7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우리 한국에서 처음으로 10차 총회가 열립니다. 여기 역시 주제도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뜻을 우리가 곧 이루어내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옥스톤 강성도 선생님 질문이신데요. 동북아 주변 사람이 모두 핵 보유국 아닙니까? 동북아 평화는 남북이 공이 핵 보유를 했을 때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정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세계에서 핵무기를 사용했던 것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 경험밖에 없습니다. 핵무기는 사실 사용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해서 그것이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를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핵무기 없는 비핵화를 만들 때 동북아의 공동안보 시스템이라든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정말 주도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협정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이걸 구체화해 나갈 그런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세현 장관님, 대선 시 야권이 집권했을 경우 남북연합을 위한 시나리오가 뭡니까? 남북연합을 위한 시나리오라는 게 남북연합을 시작하는 거죠. 아니 기광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교류협력을 한 5년 중단돼 있었는데 교류협력을 이제 다시 재개하고 그다음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이번에는 지난번 14 정상선언에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에 그것만 합의를 했지만 다음번 정상회담은 가능한 한 임기 초에 열어가지고 남북연합으로 가는 거를 확실히 문서로 박을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연합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으로 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강의가 되어버리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만 정상회담에서 남북연합에 합의하고 그렇게 해서 초보적인 그 국가연합 방식의 그 남북연합을 시작을 하고 그 점점 높은 단계로 올라가다 보면은 나중에 서로가 합의를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정세현 장관님께 중국과 북한 우리 한반도 분단을 선호합니까? 통일을 선호합니까? 어떻게 하면 남북 관계와 미중 관계의 이익의 조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아니 통일된 이 한반도의 그 정부라고 할까 국가가
완전히 중국 편이 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통일을 바라겠죠. 그러나 지금 미국이 여기서 한반도에서 손을 댈 가능성이 없는 조건에서는 그런 기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 중국으로서는 현재와 같은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박준환 선생님 질문입니다. 공사주의 이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통일은 이념이 통일이 돼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도 강했고요. 그거는 소련 붕괴, 그다음에 소련이 그러니까 이 1917년 볼셰비키 혁명 후에 70년 만에 소련은 공산주의 이론을 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은 49년 10월 1일 공사가 이후에 한 30년 만에, 78년 연말에 개방개혁. 물론 사회주의라는 것은 지금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공산주의 목표는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4년에 당헌을 거쳐가지고 소위 자본가 그룹이 공산당에 입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겠다는 공산주의 목표는 끝났습니다. 당은 공산당이나 정책은 자본주의라 사회주의나 오케이, 자, 끝나서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했고 이제 그 사람들도 중국적 특색을 지닌 시장 사회주의라는 긴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시장 경제 쪽으로 가고 있고 그 심화되다 보면 그건 자본주의로 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소위 경제제도가 자본주의 쪽으로 가는 것, 시장 경제를 기초로 한 자본주의로 가는 것과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자유주의로 가는 것은 인류 역사의 발전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회주의 실험이나 공산주의 목표 달성은 이미 그건 물건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장관님, 김정일 위원장, 이게 성재산 선생님 질문입니다. 김정일 위원장께서 서울대학교 왜 안 했대요? 그리고 6.15 공동선에 제시된 국가연합이 왜 이행되지 않는 겁니까? 6.15 정상회담에 답방 안 한 이유와 그 다음에 6.15 공동선언 2항에 있는 남북연합 라틴당 연방제가 왜 시행되지 않았는가? 그것만 가지고 따질 건 아니죠. 여러 가지 같이 말하자면 6.15 공동선언에 우리 양의 정부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동시에 이행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무슨 김대중 정부 임기 내에 시작될 수 있고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죠. 전반적으로 그것이 확대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남북연합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걸 이어받은 것이 14정상선언인데 이게 이제 정권 교체로 말미암아서 중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그런 선행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존중한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한다면 바로 그 토대 위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에 남북연합에 충분히 합의할 수 있고 그때부터 우리는 낮은 단계 연방이라고 낮은 국가연합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방문하지 않은 것은요. 물론 그때 그게 그 공동선언에 번호를 받지 못하고 그냥 마지막에 무슨 후기처럼 이렇게 들어갔는데 본인이 상당히 좀 제가 표명하는 것을 김대중 대통령이 간곡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안 나면 말이 되지 않는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일단 넣읍시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임동훈 장관님이 설명하시는 게 좋을 텐데 그리고 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김영남 위원장이 남한에 이제 막 방문하는 걸로 서울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현실적으로 세큐리티 문제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이 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웠다고 생각하고 실무자들도 그 얘기를 하더군요. 장관급 회담 때 그 얘기를 왜 제가 안 따졌겠습니까? 근데 남쪽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보면 무조건 달겨드는 사람들도 있고 밝았다고 우리만 보면 무조건 고함을 지르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장관, 그 사람들 표현입니다. 저는 그 장관님을 안 쓰지만 장관님을 남쪽으로 가시라고 해가지고 그때 무슨 통계를 타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난 그게 진정성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김남풍 선생님 질문인데요. 한반도 평화체제, 즉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없이 한반도
북한도 비핵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건 다 붙어 있죠. 9.19 공동성명에 딱 그게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 비핵화가 되기로 할 비핵화 1항, 2항은 미북 수교, 일북 수교, 3항 대북 경제 지원, 4항 한반도 평화 체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북 관계 개선 없이 한반도 평화 체제 안 되고, 한반도 평화 체제 없이 비핵화 안 되고, 또 그런 걸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경제 지원이 처음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종석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한국의 민주진보 세력들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을 환영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참여 국민의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 오바마 정부가 대화체는 있는가? 오바마 정부가 MB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아까 설명 부분도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예, 오바마 정부가 수용을 무척 찬성하죠. 환영을 했죠.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정책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질투하면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상당히 협력을 많이 했고요. 그건 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포린 어페어스라는 잡지에다가 이제 오바마가 2007년에 대통령 선거 나오기 직전에 자기의 외교 부사를 밝혔는데 거기서 하여튼 부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맹을 갖다가 아주 그냥 다 망가뜨렸다고 막 욕을 해요. 욕을 하면서 각 대륙별로 하나 들었는데 아시아 대륙 예를 들면서 아시아 대륙에 대해서 부시가 동맹인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다가 아주 깔았다. 뭐 이렇게 딱 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으로 남한 정부의 한국 정부가 딱 깔아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와 부시 정부 때 있었던 교훈을 갖다가 이것 때문에 과실을 따먹은 정부는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죠. 그러니까 오바마가 나 우리 앞으로 동맹 그렇게 안 할 거야. 부시가 동맹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덕분에 결국은 이제 오바마 정부 때 이제 이명박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오바마 정부가 상당히 한국 정부만이 아니라 동맹국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디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았고 좋은 거야 나쁜 게 있겠습니까? 다만 좋으면서 한반도 평화도 증진시켰으면 좋았겠다. 또 남북 관계도 증진시켰으면 좋았겠다. 근데 그런 걸 못하고 좋으니까 우리가 이게 불만이 된 거죠. 뭐 지금 오바마 행정부는요, 부시 행정은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 자기들 비판하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 안 만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아주 안 만나요. 그 미국이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 되는 쪽에 권력 가진 쪽에 붙고 세상 변할 거 생각하지 않고 변하고 난 다음에야 뒤늦게 대응하는 게 미국 아닌가는 똑같은 현상이 오바마 대통령 앞에도 이렇게 보이네요. 말하고 수사하고 행동이 너무나 달라서 너무나 제가 실망합니다. 저는 원래 친일파입니다. 뼈에 아주 사무치는 친일파. 아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종석 장관님께 질문입니다. 아이논 조정관이 방안으로 이란 제재 문제가 한국 정부의 초미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만약 노무현 정부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소에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란 문제라는 것 자체가 핵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명과 관련해서 지금 특히 경제적으로 많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설명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동참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가지고 오는 안 가지고 전쟁 국면에서 유치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준비해서 상대방한테 딱 차트도 만들고 그 다음에 퍼포트도 만들어서 이런 상황이 되겠다. 그거는 그 순간 얘기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사전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전개되겠다 싶으면은 계속적으로 한 1, 2년 전부터 이란과 관련해서 우리가 제재에 대해서 동참할 수준은 여기까지라고 이른바 리미트를 딱 정해주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와가지고 안 돼요, 우린 이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이제 불통합되게 날 필요 없죠. 자, 북핵 문제, 남북관계 개선, 한미동맹 전환 이 모든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이종석 장관께서도 결국 육자회담에서 그 논의가 된 동북아 다자항구 협력체제가 구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대괄 타결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관계나 동북아 다자협력이나 한미동맹이라는 것 자체를 그걸 갖다가 물론 이제 김민식 교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전의 해체라는 것이
동맹 체제에 대한 위협인 건 사실이고 또 남북 관계에 대해 새로운 기회를 줬습니다. 새로운 기회와 위협이라는 게 서로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조화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국가 이익이라는 것이 이 3자를 다자협력과 동맹과 남북관계를 조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해나가면서 사실 이걸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같이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뭐냐면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데 하여튼 이게 다 북한 문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한 문제, 북한 핵이나 남북관계 이런 문제죠. 북한의 순수하게 내부의 정말 문제에 관한 그런 정도의 북한 문제 아주 일부를 제한 나머지는 다 남북관계나 좀 미국, 북한 다 걸려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대할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 또 북핵 문제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오늘도 그런 질문이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거라 곤란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력이 없어서 첫째 그렇지만 두 번째로는 그 답의 반은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말해서 관계는 상대적인 건데 항상 우리는 옳고 항상 우리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고 상대방만 문제시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한 우리의 변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 욕할 수도 있고 이래서 안 되거든요. 절대 아무리 믿고 아무리 우리가 하찮은 상대를 하더라도 내가 상대에 대해서 하는 정책이 일관되는 것인가 또 합리적인 면을 끊임없이 물으면서 그리고 상대에 대한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거 안 해왔다 이겁니다. 그거를 하는 것 자체 그걸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지금 제가 봤을 때 3자간 남북관계, 남북관계, 동북아 다자협력이라는 3자관계를 상대로 선순환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틀이 어렵지만 그런 걸 해나갈 수 있다 저는 보겠습니다. 우리 전북 민주동호회 김주태 선생님 질문입니다. 지금 서해에 보면은 중국어선이 와서 불복적으로 하고 있고 북한대로 NLL 지역에서 교민하게 실기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제가 NSC에 들어가서 처음 저희 의원들과 김창수 국장도 있습니다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청와대 지하방칸에다가 상황실을 만들어서 전 안보적으로 예를 들어서 NLL에서 일어나는 이익은 거의 다 하게 돼 있는데 정말 4월, 5월 달에 저희가 거기 하루에 한두 번씩 내려가서 상황하고 보면은 그 NLL선을 따라가지고 중국어선은 저희가 CN인가 뭐 표시하는 빨갛게 쭉쭉 표시하는 수백 척이 다 넣고 있어요. 그런 거 보고 있을 때마다 제가 진짜 걱정이 터져요.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이건 아니다. 이거 해결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결국은 NLL 지역을 갖다가 평화협력 특별지대로 만들어가지고 이 지역에서 원천적으로 남북이 분쟁하지 않는 구조로 대화만 거기 막을 거 아닙니까? 그거 소금 타고 가짜 사각지대 타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걸 막는 길은 결국 남북협력입니다. 북한하고 대화하는 수밖에 없다. 북한 그 시타고 대화 안 하면은 그 사이 그냥 서로 비슷한 거거든요. 상대방이 좋아서 대화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죠.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증진시킬 거냐 하는 문제가 수많은 것들이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아시지나 북한하고 잘 협상해야 됩니다. 금년도 총선 대선이 있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과 같은 군사적 긴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이 상황에서 평화와 안정을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북한의 체제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호전적인 거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호전적이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하거나 막 자극해온 거나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는데 지금 아까부터 계속 나온 게 중국과 북한 관계입니다. 중국이 원하는 거는 중국이 북한을 갖다가 절대적으로 북한 체제가 안정되길 원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표현을 하는데 중국의 북한 체제 안정이라는 것 위에 있는 더 큰 목표는 뭐냐면 한반도 관련해서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 경제발전을 유지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10%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중국 정부가 북한한테 보내는 메시지일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북한이 이쪽에서 다른 쪽에서 자극을 하지 않았는데 먼저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 아마 올해 국면에서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왜? 지금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중국이 원하지 않는 걸 굳이 먼저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워낙 내부가 민감하잖아요. 지금 긴장이 지금 체제 이양이니까. 그럴 때 바깥에서 조금만 건드려주면 자극하면 팍팍팍 튀죠. 그냥 이나물집 튀듯이.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스럽게만 해주면 제가 볼 때 올 대선 총선부에서 큰일은 없겠지만 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통해 그래서. 아이고 참 오랜 시간 참 아주 잘 아니 서면지리만 앉아주세요. 끝나서
네? 아니, 서면. 끝나서 얘기하시죠. 끝나서. 아니, 그냥 끝나서 우리끼리 얘기하면 되잖아. 끝나서 우리끼리 얘기해. 아니, 우리끼리 얘기해요. 오케이, 끝나서 우리끼리 얘기하고. 자, 하여간 금년도 전환기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백낙천 선생님께서 2013년 체제 화두를 던지셨는데 그 핵심은 결국 6.15 공동선언 실현시키고 14정선선을 실현시켜서 그래서 남북한 간의 평화체제 만들고 남북연합의 길을 뚫는 것. 그게 2013년 체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이거든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해나가느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 또 우리 임동원 이사장님 계시지만 국민의 정부 있었을 때 햇볕 정책의 운영 원칙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경제를 먼저 하고 정치는 나중에 하고 쉬운 건 먼저 하고 어려운 건 나중에 하고 민간인이 먼저 가고 관이 나중에 가고 먼저 베풀고 성공 후득 먼저 베풀고 나중에 취하라고 하는 그 햇볕 정책의 기본 운영 원칙이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정부 와서는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대로만 움직인다면 남북한간에 큰 사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핵과 결국 남북 관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핵은 핵대로 협상해 나가고 그러면서 남북 관계는 그 관계 없이 병행해서 나갔을 때는 남북 관계에 큰 진전이 있었고 그것이 핵 문제 통일에 상당히 큰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거든요. 이게 연계가 되면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파국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첫째는 국민의 정부에서 했던 햇볕 정책의 그 작동 원칙 5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핵과 남북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병행해 나가지 연동시키지 않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이종석 장관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정세현 장관님, 이재정 장관님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지금 북미 관계 어렵고 다 하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나서면은 미국도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운명이 주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건 우리의 선택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2개의 선택이 있습니다. 좋은 선택이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